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9월 25일이죠. 내일 9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가 재판 영장 발부 판사 앞에 출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이재명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화제가 지금 장안을 뒤덮고 있는 가장 뜨거운 핫 이슈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사람의 당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참 시대의 그 스타라고 할까, 이 두 사람의 그 해묵은 그 갈등 대결, 이것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이 우선 후보 지명전에서 각각 따로 치루었지만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 그야말로 죽게 하면 까무라치기에 0.74%의 접전을 벌여서 참 기적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고, 그것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2번, 우파가 잡으면 2번 이렇게 10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좌파가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우파가 10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좌파로 들어왔는데 10년을 하고, 그 논리로 보자면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선돼야 할 그럴 차례입니다. 순서에 10년 하자면 그것이 중단됐어요. 중단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도 훌륭한 점이 있었겠고, 그것보다는 이재명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 그가 관련됐다고 알려진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 시절의 그 토건 비리, 소위 건설 관계에서 그 비리, 이게 너무 양쪽으로 컸어요. 그리고 이게 한번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불거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씨가 그 대통령 후보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실은 기라성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제치고 경기도지사 격이었던 이재명 씨가 그렇게 그 후보직을 쟁탈할 수 있었던 것은 이인재 씨가 후보가 된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이재명 씨가 관계했던 여러 가지의 그 개발, 건축, 재건축 이런 등등에서 만든 그 엄청난 그 정치 자금, 이것이 그 밑바탕이 되어서 이재명 후보의 그 적극적이고 아주 그냥 광적인 그 지지층을 만드는데 토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후보가 됐다는 자체도 우선 기적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배경은 약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문재인에 의해서 검찰총장이 된 거. 그리고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당시에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한 검사직 역할을 했다는 것.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긍정적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만하면 그쪽에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문재인식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의도적인 묵살이라고 할까, 묵인 정도가 되는 그런 정치적 토양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차전으로 붙은 것이 본선입니다. 본선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아슬아슬하게 승부를 가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씨가 승복하지 못한 거죠. 승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대한 윤석열 쪽의 소위 사법 리스크 공세가 시작돼서 그래서 이제 내일 유창훈인가요? 부장판사? 유창훈 영장 발부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결 여부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야말로 이게 제3차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의 소위 진검승부, 일본말로 신켄쇼부라 그러죠. 진검승부의 제3차전인데 그 전까지는 결사적인 승부를 겨뤘지만 진검승부는 아니었어요. 말로 했거나 모략으로 했거나 아니면 뭐 홍보로 했거나 무슨 조직으로 했거나 뭐 이런 거이지 사법상의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겨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한 고비에 딱 터닝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구속이 되지 않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재판이 몇 년 끌어갑니다. 그러면 몇 년 끌어가는 동안에 윤석열 정부는 가타부타 할 것 없이 이 사건에 머물러져 가지고 그냥 나머지 한 3년 반의 집권 과정을 이재명이 재판 후유증으로 시달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게 되면 윤석열 정부는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하나의 성숙된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휘두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나라는 아마도 자유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국민사회에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요새도 그런 스물스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재명 세력의 배후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주장되어지는 중국의 영향, 그리고 주사파,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그냥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은 거야. 거기 이제 들락거리는 그런 순서만 남아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운명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슨 뭐 연방제라든가 무슨 개헌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압니다만 개헌 작업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개헌 작업에는 연방제 요소가 포함된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 체제 개편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5.18의 광주 정신이 전혀 가감 첨삭이 없이 그대로 헌법 전문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국가적 역사적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 나라의 역사를 쫙 갈라갑니다. 이게 과정 아닙니다. 쫙 갈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이는데 오늘 현재로 봐서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표 자신도 자기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법조인이니까. 그러나 그는 내일 몸을 잘 추스리고 아무래도 뭐 단식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는 하나 내놓고 뭐 먹기가 좀 어려웠을 테니까 24일간
하고 몸을 추스리고 좀 허약한 몸으로 나와서 이재명이가 무엇인가 누군가 하는 걸 확실하게 이 나라 언론과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구속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구속이 되면 그 안에서 옥중 공천도 하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현재 지금 나오는 것을 봐서 새로운 증거가 몇 개 나와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몇 가지 얘기를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고요. 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자기가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 안 했다 하고 글을 썼던 거, 그것은 국민들이 좀 잘못 알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내가 전혀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자기가 사전 보고는 안 했다 이거. 사후 보고는 했다 이거. 그래서 뭐 이런저런 보고를 17번이나 했다는 또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동규, 이화영 이런 사람들의 추가 폭로에 관련해서 이재명 씨는 점점 좀 코너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검찰은 1800페이지에 쪼개 달하는 방대한 질문지 뭐 이거저거 따지는 걸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이재명 씨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 누구예요? 뭐 정청래라든가 안민석이라든가 참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발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없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일종의 인기 발언인지,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것도 빈말 잘하기로 유명한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이것은 차도살인이다. 그 자기 대표를 다른 사람 칼을 빌려서 목을 치는 차도살인이라고 하고, 정청래는 제네라 국민이 자기의 왕초를 하늘서 잘라 주겠다 하는 그런 망언도 했고, 유시민은 옆에서 있다가 그런 옥중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대표직도 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혹시 어디 뛰어서 나왔을 경우에는 이재명의 옥중 공천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뭐 해보겠다 하는 생각도 거기에 연유가 되는 거죠. 재미가 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용비어천가 말 비슷하게 명비어천가라 그러더군요. 이재명을 올리는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때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도 하고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김현정 라디오에 나와서 구속이 안 될지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판사가 로또 같다. 구속을 할 사유는 충분한데 판사가 로또 같다 그래서 이거 어디를 뜰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무튼 그것도 주목할 만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일 자정이나 모레 새벽에 결정될 좌우당 간의 이재명의 구속 여부는 우리나라 국정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거의 정치적 내전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제 인용했던 이재명의 난이라는 표현을 했죠. 이재명의 난에 마지막 종정을 기록하지 않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승부가 아닌가. 그래서 흔히 신께쇼브라는 일본말을 인용해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진검승부. 진검승부는 이제 한 놈이 죽으면 죽고 사람이 살고 죽기 살기를 결판한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을 면했을 경우에 이재명은 생명력이 긴 사나이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옥중공천하고 절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각종 방법, 아마 여기에는 국내의 주사파나 그 세력들뿐만 아니라 아마 중국 공산당 당교 지침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양정철이님 이런 사람들 그쪽에 지원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재명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죽게 살기로 그 지원한다는 개딸들, 개혁의 딸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북한의 그 모택동의 홍위병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홍위병.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마 그에 대해서 당국의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재명의 구속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이 역사적인 필연이고 거기서 또 이재명이 살아날지 누가 압니까?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거기서 법정 투쟁에서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이가 갖다 밀어붙였던 그 점이 엉터리로 나타나면 윤석열 정부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말고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잔머리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할까 옛날 일본의 그 덕전마푸 들어서기 전에 그 전국 시대 있지 않았어요? 오다 노부나가와 다케다 신겐이 결사적인 싸움 붙는 것처럼 이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무사도를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일본은 무사 정신이 굉장히 청빈했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이제 전후에 일본 좀 주식회사라고 할까? 예, 가치관, 지배계급의 청빈 세계관으로 정착이 돼서 한국에서도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에 덕목으로 가끔 이 무사도 생명을 걸고 존엄을 지키는데 특히 그 존엄 중에는 청빈이 주요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과의 접촉도 일본이 제국시대가 망하고 이제 사무라이가 할 것이 없이 낭인이 된단 말이에요. 요닌이라 그랬죠. 풍랑랑자 낭인이가 전국을 떠돌고 돌아다니고 그 싸움도 하고 청부살인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청빈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써서 지금도 평가하기는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이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 옛날 그 시절 조선 사람 우리 조선 사람들보다는 개인적으로 더 좀 정직한 것 같아요. 돈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깨끗하지 않나. 제가 몇십 년 일본 친구들하고 거래를 하거나 큰 거래는 아닙니다만 책을 출판하는데 출판 기념회 관장을 맡긴다거나 이런 거 해도 단 1분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정확해. 그래서 지금 옛날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있죠. 미야모토 무사시가 몇 년생이냐면 오늘 내가 조사해 봤어요. 1584년부터 1645년 사이에 그러니까 덕천막부가 막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때가 한참 청년 절정이었어요. 1603년에 덕천막부가 시작됐으니까 45년까지니까 시작되고도 42년간의 자기의 전성기를 살았어요. 평생 60번의 진검승부, 신켄쇼부를 얘기했는데 60번 다 이긴 아주 전설적인 무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그런 무사는
없어요. 아직 현재. 혹시 모르겠어요. 한동훈이가 감히 그런 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금의 이 아직 극도로 그 달구어진 한국 정계의 문제점이 부드럽게 지혜롭게 잘 풀어지면 한국 자유민주주의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영국이나 불란서나 미국이나요, 자 나름대로 그 민주주의를 그 발전시키는데 뭐 흔히 자유로운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 구라파 역사에 읽어보세요. 하도 복잡해서 정신이 헷갈리죠. 그래가 도표를 그려놓고 봐도 볼까 이해할까 말까 할 정도예요. 영국도 그랬고, 영국도 1215년에 마그나 칼타 대헌장부터 1689년에 글로리오스 레볼루션, 명예혁명 이렇게 올라오고, 불란서도 그 1700년대 그 불란서 혁명 일어나고 이제 반혁명파 로베스피에리가 나와서 막 공포정치하고 막 그 뭐 그냥 뭐라고 하죠, 정적들을 그냥 길로친해서 막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했습니다. 그 많은 과정을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압축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압축해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뭐 꼭 남을 부러워해야 할 건 아니지만 인도의 민주주의라는 게 참 그 주목할 만한데, 그 간디하고 마하트마 간디하고 자화랄 네루, 인도의 그 유명한 수상 있죠? 이 두 분의 그 국가적 지도자 깨끗하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국의 뭐 100여 년에 거친 그 식민지 치하에서 갓난의 고통을 겪다가 해방돼가지고 신생 독립국가로서 중국처럼 그냥 무력에 의해서 천하를 통일한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배운 그 민주주의를 토양에 접목시켰어요. 근데 인도가 보통 복잡한 나라가 아니거든. 여러분 아시죠?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뭐 언터처블하고 뭐 4개 계층이 있고 엉망이야. 근데 그 나라를 꾸준히 그걸 다루었어요. 마하트마 간디는 물레 돌리면서 전형적으로 하고, 네루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인도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건실하게 발전했어요. 놀랄만해. 민도 저 엉망될 거라 그랬는데 굉장히 건실하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장점이 하나 있었다면, 영국의 그 콜로니얼 워를 받아가지고 영국의 식민지가 세계의 식민지사에서 가장 완만했다고 그래요. 좀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가장 고약한 것이 이제 일본이고, 일본 제국주의. 한국과 조선과 필리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불란서 식민주의도 있고 뭐 영국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영국이 가장 원만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과정에서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쳐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한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 영어 바로 알아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알아먹기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인도 사람 바로 알아먹기 위해서 몇 년을 귀를 기울여서 Pardon me, excuse me, I'm not following you 하고 몇 번씩 물어야만 간신히 말을 막 동글동글 굴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정확하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그 명상적인 그 종교관, 메디테이션, 그런 것에 힘을 입었는지 지금 세계의 어떤 인공지능, 컴퓨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가 거의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굉장한 인도 천재가 많아요. 엊그제 KBS도 인도 천재하고 두 번이나 스페셜 이슈로 방송하는 거 보았습니다. 미국의 그런 사업의 중심지가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거기에 거의 3분의 1 이상, 거의 과반수가 인도 사람이야. 실리콘밸리가. 그리고 지금 인도의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가려 난리 법석이에요. 우선 임금이 싸고,
사람들이 AI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개명이 돼 있고 머리가 좋아. 그리고 세계 주요한 기업의 CEO, 그 총책임자, 경영팀장, 인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영국 수상도 인도 계통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이고 저 네루가 저거 언제 저 민주주의를 하노? 하고 놀려먹었지. 우습게 봤는데 인도가 대단해요. 요새 인구도 중국을 초월했습니다. 아마 21세기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1세기 중반쯤 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시대가 되고, 많이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약해진다는 거죠. 21세기 말 정도가 되면 인도가 세계의 양대 강국, 아니면 3대 강국 하나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는 그 종교적 배경, 그리고 인종이 또 아주 다릅니다. 중국하고 아주 다른 아리안 민족으로 해서 등등으로 해서 엉뚱한 얘기가 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이승만 박사의 참 그 혁명화적인 결단으로 1948년에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올해로 75년의 민주정치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위기보다 지금 이재명의 난이 가장 심각한 도전을 우리 역사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면 우리도 세계에 버금나는 그런 국가로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결정적인 문제점은 같은 민족이 저 북쪽에서 난리 법석을 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자유민주주의로 확고하게 국채를 정비하고 북한에서 알랑방구 끼고 하는 놈들 잘 정리하고 확실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면 김정은도 우리에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화를 하려고 덤벼들지 지들이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이재명의 위기, 이 사법 리스크를 잘 극복하는 것이 우리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동북아시아 역사,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 일단 판가름이 진검승부가 끝난다는 겁니다. 신기한 쇼부가. 요새 여야의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충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40%로 올라갔어요. 국정 수행 능력이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30대 중반쯤 가다가 또 올라가서 40 올라간 거예요. 상당히 인산적인 건데, 재미있는 것은 그 리얼미터인가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41%고 국민의힘이 30몇 %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만한 동력과 인재를 아직 확보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완전 개판 5분 전처럼 보이는데,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뭉쳐가지고 선거에서는 나름대로 동력을 확보할 겁니다. 싸우다가 둘이가 탁 붙으면 이 힘이 더 세진 거예요. 다 몽고군의 침략, 서쪽 정벌도 다 그래요. 싸운 두 경대가 탁 뭉쳐가고 하면 힘이 더 세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아직 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그것은 좀 희망적인 생각이고, 요새 국회 통과를 했던 주역, 한 39명, 40명 정도의 소위 비명파 의원을 잡아내 족친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 저런 짓거리가 계속된다면 스스로 이제 무덤을 파는 거죠. 성미급한 서른 의원이 저래 동의안에 찬성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연히 했겠죠. 저 사람은 이낙연계의 좌장적인 사람이니까, 5선이 나는 사람이니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때려잡는 걸로 해갖고 개딸들이 아우성 치고 어쩌고 하면 분당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간판을 누가 가지든 말든 그쪽에서 전국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이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도 김기현 체제에 반대하는 또 제3의 세력이 나와서 아마 4개의 정파에다가 플러스 진보당에서 한 5개의 정파가 결혼은 소위 정책 춘추 전국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데서 중요한 것은 내일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면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사태 해결의 이니시어티브,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그럴 경우에 뭐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좌우의 문제고, 일단 내일 그 문제가 우리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이 기회에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고 단호하게 의연하게 이 역사를 끌어가는데 자해 행위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훗날 옛 이야기하면서 즐기는 그런 좋은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쪽한테 제가 고춧가루 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엄숙하게 교만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민중이라는 건 순식간에 조그만 감정에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만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절대로 만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은 기분 나빠하시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과 윤석열이가 아무 조건 없이 딱 둘이가 붙었다면 어떤 게임을 하든지 나는 이재명이 이기리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숨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좋든 나쁘든 간에. 그에 비해서 윤석열은 좀 덜렁거리고 그냥 대충 지나가면서 크게 잘못하지 않고, 그리고 무난한 집안에서 고등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넉넉하게 술도 마시면서 친구 후배들하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재명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막 죽기 살기로 이거 이기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는다는 그런 생각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너무 절박하게 살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인간 이재명에게 한없는 연민을 좀 느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그냥 독해져 버렸을까? 아니, 얼마나 해서,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형님이, 어머니 뺨을 때렸다는 걸 피규로 해서 형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사에게 말할 수 없는 악담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까지 변해버릴까? 악착같이 산 거야. 그래서 그를 악착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한국의 가난한 서민의 슬픔, 소위 the have-nots, 가지지 못한 사람의 비극을 거기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안타까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는 이재명에게 지나치게 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이재명이 사나이답게 깨끗이 그냥 양심 선언하고 그냥 벌을 좀 받아라. 세상 아니야. 그래갖고 니 다시 컴백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누차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재명 씨가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에 설사 검사가 영장 발부를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영장 발부를 안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이 됐다고 할지라도 지들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그건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결시켜가지고 체포된 것은 다시 동의안으로 풀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나서 역사적으로 복잡하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구속이 되면 별의별 정보가 막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뭐라고 할까? 참 우리 조선이 너무 비참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옛날 가만히 보면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거 책도 보면 그 옛날에 사화하면서 아무리 젓가락 하나 나느냐 두 개 나느냐 가지고 사람의 목숨이 몇 명이 죽고 살고 해요. 참 이 조선 사람들이 째째하구나. 이런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자외행위라고 할까?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그런 걸 좀 극복합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일단 구속되더라도 떳떳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고 그냥 인민재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데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풍토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추석 밥상에 제사상에 차례상에 이재명 화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좋은 추석을 맞이하시고 엊그제 블루문이 한번 떴죠? 슈퍼문, 블루문이 once in a 블루문이라는 미국의 그런 말이 있어요. 오랜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 once in a 블루문이라 하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희소식이 한국 역사에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추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